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재용 재판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볼 수 없다니. 아니 못 볼 수도 있는데 이 혹시 재판이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어떤 징조는 아닐지 하는 그런 염려, 우려 넘쳐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팩트를 쭉 나열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름의 논리를 세우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돗자리를 한번 깔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김프로의 소설을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오늘은 뭔가 이 전문성과 분석력과 이런 걸 1도 기대하지 마시고 전부 김프로의 느낌과 소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는 유죄인데 생각보다 형이 가볍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형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한 5년 봅니다. 5년. 5년 형. 어떻게 집행유예는 아니겠죠?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민 가야지. 그래도 그 정도의 양심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상이 조짐을 인증하는 꼴이 되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게 굉장한 의미들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법원에서는 대법원 재판의 경우만 생중계가 되고요. 1, 2심 재판은 생중계가 안 됐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해드린 것처럼 대법원 규칙을 바꿔가지고 1, 2심 재판의 경우도 주요 사건의 경우는 생중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예. 그렇게 규칙을 바꾸고 난 다음에 첫 사례가 이제 될 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예. 1등 기업의 재판, 그것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재판을 받은 거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주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판은 생중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예. 오늘 법원이 내세운 이유는 뭐냐면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에 생중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아놨는데 만약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는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불허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공익보다는 인권 침해 논란만 더 불거질 수 있다. 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렵잖아요, 말이. 예. 요걸 제가 쉽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말은 1심에서 판결이 나오고 나면 2심, 3심 이렇게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확정적인 걸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재판 생중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중계를 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 정말 엄격하게 따진다 그러면 생중계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약간 이제 어폐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익보다는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삼성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애플하고 비등비등하게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데 생중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무슨 CNN, CCTV, NHK 이런 데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 경쟁력 이런 거하고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아마 이제 삼성 쪽에서는 이제 꾸준히 피력을 했을 거예요. 유무를 양으로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김프로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두 가지 때문에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1심 판결 보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1심, 2심, 3심 다 중계하면 돼요. 국민들이 그 정도는 알아요. 이게 1심이고 두 번 남았네. 이게 2심인데 마지막 한 번 남았네. 3심 마지막이구나. 이게 이 정도는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정도면 급이 방송사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1심 재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2심, 3심 가면 좀 뉴스에 이렇게 주목을 덜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이재용 재판 같은 경우는 1심이나 2심이나 3심이나 전부 다 헤드라인으로 나올 거예요. 그 정도의 뉴스 가치가 있다는 거를 기자들도 알고 판사들도 알고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1심 재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아주 일반적인 자범들의 경우 뭐 김용민 같은 사람이 재판을 받았을 때 1심은 뉴스에 나오고 2심, 3심 가서 무죄 받은 건 안 나오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요런 이제 범부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재용 정도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재용이한테 무죄가 선고되잖아요.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논리라면 아니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2심, 3심 달라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무죄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뭐가 문제예요? 무죄인데. 사람들이 무죄라고 알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였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죄가 아닌 결론이 이미 뭐 나왔을 거거든요. 대충 형량은 재판부에서는 지금 나왔을 거예요. 지금 한참 판결문 쓰고 있을 거거든요. 정리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죄가 아닌 결론이 나왔다면 이거를 유죄기 때문에 그래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 가서 혹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 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자, 두 번째로 공익에 그러면 도움이 되는가?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럼 공익에 도움이 되지? 이게 약간 좀 애매하실 수 있잖아요. 공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하니까. 예. 요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 1등하는 기업이 대통령한테 뇌물 줬다가 그러니까 뭐 정부든 대통령이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줬다가는 아주 골로 갈 수 있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전 기업들한테 야 정부 부처에다가 혹은 높은 사람이라도 뇌물 주다 걸리면 아주 골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 법원은 국내 1등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도 대통령이더라도 자범하고 마찬가지로 법하고 원칙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선고한다 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가 될 테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권위를 단숨에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해석은 센 형량이 안 나왔겠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센 형량이 나왔다 그러면 아니 이거 역사의 길이 남을 재판일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재판부 얼굴이 선고하는 내내 계속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12년이 선고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엄하고 중하게 물론 그것도 이제 모자라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게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혹은 그거보다 더 나왔다 그러면 야 이거 대한민국 재판 장난 아니구나. 대한민국에서 뭔가 뇌물로 장난치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 오히려 굉장히 칭찬을 받기도 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그냥 판단을 하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법원의 권위가 올라가는 건데 답안지가 그렇게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걸 생중계했을 경우에 필름이 평생 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생중계 방식을 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한참 선고하는 게 나왔잖아요. 예. 피고인의 얼굴을 찍고 법정 내부를 스케치하고 이런 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아마 생중계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법관들이 들어와서 부장 판사가 주문을 읽고 선고하는 그 장면이 이제 쭉 나가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보다는 판사의 얼굴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오래 나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벼운 형이 나왔을 때 신상이 그대로 털리겠죠. 앞에 앉아 계신 3명의 판사분들의 신상이 그대로 털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역사적인 재판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사법 역사상 생중계되는 첫 재판인데 야 이게 뭔가 미진하다. 그리고 양형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 부담은 상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는 얘기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로 저는 읽히고요. 예. 그래서 유죄는 유죄인데
생각보다 형이 굉장히 가벼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양형 기준이니 뭐니 이런 거를 굉장히 빡빡하게 만들어 놨는데, 집행유예로 나올 정도는 너무하고, 그러면 때릴 수 있는 최저의 형량이 얼마일까 곱씹어 보면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1심에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씨발 짜증나네 진짜. 뭐야 그게 대체. 어? 자 그러면은 이제 1심도 했으니까 2심 전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이잖아요. 예. 어쨌든 본인 영향력 하에 있는, 그리고 본인이 인사를 했던 이런 법원의 구조의 마지막 재판이기 때문에 새로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가 대법원장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리고 법원이 인적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바뀐다 그러면, 저는 1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2심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2심에서는 아마 생중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심의 결과는 이제 2심 가서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엎어진다기보다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형량이. 그렇죠.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부디 여론들을 재판부가 의식해가지고 형량을 지금 낮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거 형량까지 낮으면 완전히 좀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다시 형량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를 김아마라고 비난하는 일이 있더라도, 김용민 씨가 저를 힐난하는 일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이런 비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형량에 있어서는 하루 남았으니까 그거는 좀 다시 되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김프로 예상과는 반대로 만약에 12년형을 선고했는데 이게 중계가 되면은 삼성에게 볼 낯이 없어서 그래서 일부러 중계를 안 하게 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삼성에서는 지금 뭐 이재용의 뭐 형량을 낮추거나 뭐 이런 거는 생각하기 힘들고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물론 그것도 이제 노력을 막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가장 우선의 과제는 생중계만은 막아라. 왜냐면 얘기한 대로 이게 그냥 국내 지상파만 생중계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쨌든 시차를 조금 두고라도 전 세계적으로 막 계속 하루 종일 막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위는 아니더라도 재판정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갔어요. 오너 리스크가 없어져서 그런지 주식 자체는 굉장히 늘어가지고 거의 두 부자가 한 5조 가까이를 벌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이런 이미지 컷이 나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새로 출시하게 될 뭐 이런 신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조금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생중계는 무조건 막아라 라는 게 지상최대의 과제였을 거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니 이게 생중계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소. 모두가 원하지 않으니까 무죄추정 원칙이니 뭐 이런 아마 논리도 여러 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그래 그러면 형은 선고하는데 물론 이제 형량을 얘기해 주지는 않겠지만 내심으로는 그래 그러면 뭐 중형도 선고되는데 저것까지 하냐 요 정도는 그냥 봐줍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이익만 따진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원칙적인 판결을 한 법관 그리고 그런 판결을 했던 당시의 대법원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중형을 선고할 건데 이걸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게 뭔가 본인들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건데 사람들한테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지 맙시다 이번에는 라고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제 전망이 틀리길 바랍니다. 5년형이면은 이재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양형 기준으로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이런 거를 미루어 봐서는 5년형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가볍게 나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당연히 뭐 한 10년 이상씩은 나와야 하는 그것도 구형이 지금 적다고 막 비난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5년 정도 했다 그러면 삼성에서는 이제 선방했다고 보고 뒤에 가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뭐 노력해가지고 형량을 좀 낮춰보자. 뭐 이제 요런 이제 셈을 하고 있을 텐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까지 앞서 나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제가 혼자 쓴 소설이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불길하네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하여간 5년형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런 김프로의 예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은 뭐 사실 길다면 길지만 견딜만 해요. 이 정부만 지나면은 풀려난다. 또 이런 계산도 가능하고, 이 정부가 또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뭐 무슨 대국민 화합책 이런 걸로써 자신의 어떤 사면 이런 것들이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식의 그 기회 엿보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뭐 그걸 받아줄 문재인 대통령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 적다고 보는데,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자체가 이제 율사고 법률가인데다가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여태까지 보여왔던 행보가 뭔가 정치적인 고려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5년 형리 나온다 그러면 가석방 요런 거를 이제 생각하겠죠. 형기의 3분의 2 정도 이상을 채웠는데 모범수, 지금 또 구치소에서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운동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했으니까 뭐 가석방을 해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우리가 더 야려를 부릴 수는 없지만 요 정도로 해가지고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현실적으로는 안에 있는 이제 전략 짜는 사람들은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길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리고 법이나 원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몇 천만 원 훔치고 뭐 몇 번 뭐 이렇게 잘못했던 사람들이 중형을 선고받아가지고 막 나오는 이런 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김진동 판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형사 27부 김진동 부장 판사입니다. 평소에 평가가 어떤지까지 파악이 됩니까? 그거는 제가 선고가 나올 때 최종적으로 한번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오는 금요일 낮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낮 2시. 참 떨립니다. 예. 떨린다고. 넌 안 떨리냐? 저는 뭐 제가 전망한 것이 틀리기만 바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10년형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무리한 예측이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추어고 말이야, 이렇게 근본이 없는 사람에게 김용민 브리핑의 서초동을 맡겨도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검토하면서 멤버가 교체되는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멤버 교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성비 이렇게 싸게 20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싼 맛에 쓰는 거니까. 예.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재판 끝나고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프로가 아주 김프로쇼 때문에 요즘 바쁩니다. 정신이 없네요. 불철주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프로 보면서 젊은 건 좋은 것이다. 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예. 김엄마처럼 아직 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한들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뭐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밟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프로가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광고 많이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프로 쇼 광고 많이 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있고요. 김프로 쇼에 대한 그 호감도가 상당하더라고. 국민TV 조합원들 중에 김프로 쇼를 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프로 쇼에 광고 많이 하시면은 주 소비 계층 30대가 굉장히 많이 듣는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오늘 또 친히 또 영업까지 해주시고. 네. 연락은 저희 김용민 브리핑으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3대 7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누가 3입니까? 너지. 역시 악덕. 뭐 없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거라도 받겠습니다. 3이 얼만데. 예, 농담이고 여러분 김프로쇼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시간과 공력을 들여서 만드는 김프로쇼 많은 관심 바라겠고, 자 오늘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낮 2시 반에 이제 이재용 판결이 나오는데
5년형 예견하셨어요. 저는 뭐 생중계를 불허한 것을 보고 선거 하루 이틀 전에는 대충 형량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판결문 문구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막 다듬으면서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아마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생중계를 할지 말지, 그리고 또 생중계를 안 한다면 어떤 이유를 댈지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이제 혼자 소설을 썼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무죄는 아니지만 이게 형량이 세게 안 했기 때문에 생중계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전망이었는데, 예.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약하게 줄 수 있는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되냐? 뭐 그래서 저는 한 5년 정도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팀프로 보시기에 검찰이 12년형 구형을 했단 말이죠. 검찰 구형 이코르 법원 판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재판을 보더라도 저는 주요 사건 재판을 주로 봤기 때문에 판사분이나 변호사분들처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검찰이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그래도 12년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구형을 했는데, 사실 법조계에서는 12년도 양형 기준에 비춰보면 많은 건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보다 훨씬 낮은 형을 줬다 그러면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방송을 늦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판결이 이미 오후 2시니까 나온 다음에 이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어서, 뭐 오늘은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가장 큰 이슈일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좀 하다가 결론이 어쨌든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예. 자세한 얘기는 김용민 씨하고 김프로쇼에서 하자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오늘은 중요하지만 주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다루지 않을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중요한 이슈는 왜 니 프로에서 하니? 이렇게라도 해서 한번 좀 낚시질을 해가지고 땡겨가야죠. 그럼 제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원에 항의하세요. 오후 2시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금요일에 판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시민들한테 불편할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금요일로 잡았나? 근데 뭐 재판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워낙 다른 재판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재판정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면 금요일날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은 정부 브리핑만큼 그렇게 임의적으로 시간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재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함께 주목하도록 하고 원세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제 변론을 재개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연장해가지고 계속 길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롭게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일부 언론들이 이제 계속 보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하는 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전망들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계속해서 조금 더 합시다라고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이유로는 이제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이 새로 됐다. 그래서 이제 공소장도 좀 변경을 해야 되고, 양형 자료 반영 뭐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해야 되니까 변론 제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재판부에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사실은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한 5년여에 걸친 이제 재판, 파기환송 심의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법원 재판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고 이제 뭐 양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따지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적용된 법에 문제가 없느냐 뭐 이런 것, 법리를 다투는 법률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새로 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게 새롭게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죄목으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발견된 증거가 좀 부족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한 번 재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도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했느냐,
대선에 개입을 했느냐. 그래서 그게 국정원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2012년 대선이 주요한 사건인데 예. 이게 검찰이 판단하기에는 대선 때 있었던 일과 그 전부터 이렇게 쭉 이어졌던 일들이 뭔가 이렇게 그냥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진행된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어쨌든 지방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 대선만 앞두고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선거, 그 전에 있었던 선거, 그리고 또 선거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 뭐 이런 게 다 한 가지로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엮여 있으면 나중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에다가 넘겨도 야 이거는 2012년도 선거 때 뭐 문제가 있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재판 받았잖아요. 그때 재판 받은 거를 왜 또 가지고 이러세요? 라고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딱 떨어지는 증거들이 나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뭉개질 수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럴 바에야 아예 재판을 분리해가지고 새롭게 가고 그 이상으로 다른 이제 혐의들에 대해서 증거들이 막 수집되면서 지금 수사를 새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들이 밝혀진 것들은 또 그것대로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참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 같고 예, 예. 그 말인즉슨 이제 원세훈은 원세훈대로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면서 나머지 수사에서는 원세훈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윗선이라 하면 이제 MB일 테니까요. 예. MB 수사로 가는 것까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뭔가 좀 땅땅하게 수사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제 원세훈이 정말 MB한테 충성이 지극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거래한 게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원세훈은 서울시 뭐 정무시장 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살뜰하게 MB를 잘 모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복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장까지도 세운 거고 그 국정원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충성을 다해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뭔가 계산을 해서 주고받는 관계라기보다는 이명박에게 절대 충성 내지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더라도 이제 끈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충성을 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이제 MB를 향할 수 있는 수사가 워낙에 많은 데다가 뭐 이제 그런 건덕지로 좀 좌불안석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MB에게 절대 충성을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날선 수사가 진행되고 증거관계가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심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뭐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래 버티진 못한다. 그렇다면은 윗선을 밝힌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이익으로 뭉친 사람들의 특징이 이익이 다하는 순간 자기 이속을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명분이라든지 뭔가 커다란 가치를 위해서 서로 뭉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본인의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예. 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MB 뭐 그리고 그때 같이 이렇게 팀을 이뤘던 사람들이 뭐 어떤 대단한 가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뭉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돈과 권력 그리고 뭐 자기에게 이로울 수 있는 것들로만 뭉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지금처럼 세상이 바뀌고 검찰도 수사 의지가 충만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만 걸려라 하고 지금 막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본인이 뒤집었으면 본인이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혼자 다 받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뭐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해줄 만큼의 반대급부를 MB가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각하께서 지금 꼼꼼하셔가지고 돈에 있어서는 아무튼 굉장히 많은 걸 아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MB가 뭐 세훈이 감옥에서 잘 있다 나오면 뭐 내가 뒷배는 봐줄 것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과연 믿을 수 있는 MB인가? 아니, 물론 그런 말을 하겠죠. 뭐 할 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도 되면 워낙 오래서 가까이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놓고 화장실 나와서는 말이 바뀔 거라는 사람인 거를 충분히 알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런 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더 MB가 지금 막 좌불안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눈빛이 흔들리는 원세훈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글쎄, 뭐 지금까지는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다시 조사하지는 않았거든요. 새로운 팀들이. 예. 지금은 이제 주로 MB하고 가까웠던 단체들이나 MB하고 친분이 있었던 인사가 설립했던 뭐 이런 단체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늘 푸른 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뭐 한국자유연합, 뭐 국정원 퇴직자 모임, 뭐 양지회, 뭐 이런 데들을 검찰이 싹 다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관련자들을 지금 소환 조사를 막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면서 옛날에는 자기들이 막 다 없애버려가지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21일 날이죠. 국정원에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하여튼 밑에서부터 지금 차근차근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삭제해놓고 걱정하지 마. 가서 뭐 조사를 받더라도 잘 이게 해놨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잘 버티기만 하세요라고 이제 아마 코치를 했을 텐데 그때하고는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무슨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누구에게 어떤 진술을 확보했을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말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통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초짜들이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뭐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지만 예. 이미 뭐 몇 년 동안이나 일을 갈면서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든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뭐 수사의 맥을 꿰고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누구를 어떻게 조져야 제대로 된 진술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볼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중앙지검장 자체도 이 수사를 했던 사람이죠. 예. 그리고 뭐 검찰총장이야 특수통인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 뭐 전적으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러니까 지금 뭐 해볼 재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김프로는 MB가 언제쯤 소환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MB가 그래도 뭐 빨리야 소환될까 싶은데 제대로 저거를 좀 털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낙엽이 지고 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MB한테 빚진 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아울러 MB를 제대로 털어야 앞으로의 그 검사로서의 앞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만연한 그런 상황인데 MB로서는 뭐 지금 달리 저항할 카드가 없네요. 뭐 그냥 정치보복 하지 말라 이렇게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흘리는 거 말고는 없을 텐데. 본인은 뭐 계속해서 그렇게 공허한 얘기를 하겠지만 정치 보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정치 보복인 건지 그러면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나와도 전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거는 마치 안철수 전 후보가 그렇게 외쳤던 새정치하고 뭐가 다른가 좀 비슷하다고 봐요. 실체는 없고 그냥 구호만 있는 건데 사람들이 뭐 그거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김프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MB나 원세훈이 과연 댓글 다는 것만 했겠는가? 이런 의문은 저는 뭐 지금까지 쭉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네이밍 자체가 잘못됐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댓글 사건, 뭐 댓글 수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포털 사이트에다가 그냥 댓글 다는 거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어디 뭐 페이스북에다가 댓글 다는 거 정도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댓글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인터넷 여론 조작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괴담을 생성해가지고 그걸로 민심을 심각하게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인터넷 여론 조작이라고 불법 여론 조작이라고 프레이밍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면 댓글을 다는 것이 그것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아주 작은. 드러난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일 뿐이고 나머지 것들은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는 수백억의 돈을 사용하면서 이것들을 막 관리를 했었는데
더한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뭐 굉장히 의도가 담긴 뭐 이런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이를테면 불법적인 취재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취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불법적인 사찰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뭐 이런 취재, 거기에 상당한 돈도 썼을 거라고 보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엮여 가지고 기획을 해서 아마 돌아가서 그게 뭐 검찰 수사를 발표할 때도 뭐 정부 부처에서 뭐 정책을 발표할 때도 내지는 뭐 법원에서 뭐 선고가 있을 때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마 행사를 했을 거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런 악행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저는. 저는 뭐 트위터에 그런 악성 게시물을 올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돌리기만 하고 그리고는 선거에는 손을 안 댔다. 난 이렇게 안 봅니다. 더 많은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김프로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